여보세요? 누구세요? 영미야, 나야. 희주야. 희주야? 너 왜 국제전화야? 나 지금 일본이야. 산속 온천이야. 아들이랑 며느리가 날 두고 가버렸어. 뭐라고? 지금 장난하는 거지? 정말이야. 핸드폰도 뺏겼고 혼자 남았어. 너무 무서워. 말도 안 돼, 어떡해. 넌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지금 거기 주소 알아? 주소는 모르겠어. 근데 여관이야. 조용한 온천 마을 같아. 핸드폰도 없고. 희주야, 거기서 움직이지 마.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말고. 거기 있어. 내가 지금 항공권 알아볼게. 첫 비행기로 갈게. 무슨 일이 있어도 갈게. 알겠지? 영미야, 정말 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어떻게 널 그냥 두겠어. 너, 내 친구야. 평생의 친구잖아. 지금부터는 나만 믿어. 내가 간다. 조금만 버텨. 알겠지? 고마워, 영미야. 아니야. 말하지 마. 내가 나한테 전화해준 게 고마운 거야. 이제부터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경주에 살고 있는 68세 김희주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기대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말라길래 정말 그렇게 해왔는데요. 어느 날 자식이 엄마를 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자식이 버릴 줄 알았지만 막상 당하고 나니 화가 나는 것보다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답니다. 오늘 이야기,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경북 청도에서 태어난 김씨 할머니는 공부를 잘했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더 이상 대학교를 갈 수가 없게 되자 무작정 일본으로 갔습니다. 가방 하나, 책 몇 권, 그리고 지폐 몇 장이 전부였어요. 김씨 할머니는 그 짐을 가슴팍에 꼭 끌어안은 채 오사카역에 내렸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낯선 언어와 빠른 걸음들, 모두가 너무 차가워 보였어요. 손에 쥔 건 한국에서 받은 지인의 연락처 하나뿐이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번호를 눌렀을 땐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일본어에 순간 멍해졌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은 간단한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았고, 그렇게 김씨 할머니는 오사카 외곽의 단칸방 하나를 소개받았습니다. 방은 좁았고 창문은 잘 닫히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이불도 없이 외투를 껴입고 자야 했어요.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니 취직도 쉽지 않았고 고작 설거지나 쓰레기 정리 같은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1,000엔이라도 벌면 고마웠어요. 점심은 편의점에서 50엔짜리 김밥 하나로 버텼습니다. 언젠간 이 나라에서 살아남겠지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밤마다 눈을 감았습니다. 저녁에는 언어학교에 앉아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외웠습니다. 발음 하나 틀리지 않으려고 입을 여러 번 움직였고 밤 12시 넘어 공부가 끝나면 다시 밤늦게까지 하는 식당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생활은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아도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학비는 내가 벌어서 내자. 배고파도 돌아가지 말자. 김씨 할머니는 자신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 고된 삶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온기처럼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이 공부를 하는 동료였고 어느 날 한국어로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경상도 분이세요?
그 순간 김씨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모국어로 말을 건 사람이 그토록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 그 남자는 유쾌하고 다정했고 무엇보다 그녀의 힘겨운 하루를 알아봐주는 사람이었어요. 고된 일 끝에 먹는 라면 한 그릇, 함께 앉아 말없이 듣는 한국 노래 한 곡이 둘 사이를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결혼은 별다른 거창함 없이 서로의 외로움을 감싸 안는 선택이었어요. 고향 집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몇 달 뒤 아이가 생겼고 혼자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처음 가져보았습니다. 아들은 건강했고 웃음이 많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세 식구가 함께 밥을 먹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 않아도 할머니는 그 시절이 참 좋았다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야근이다 출장이다 핑계를 대며 외박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한 채 젊은 여자와 집에 들어왔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으로 봐서는 깊은 관계로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을 바래다 주고 돌아갔고 남편은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누르며 남편을 깨워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얼마나 되었냐고 물으니 남편은 술이 덜 깨서인지 결혼 전부터 만나왔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술이 깬 남편에게 화를 내면서 오히려 김씨 할머니에게 책임을 묻더군요. 그런 일이 몇 달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은 거실에서 자고 있었고 아이 얼굴을 보니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조용히 옷가지 몇 벌을 가방에 넣고 자정 무렵 아이를 깨웠어요. 우린 나가자. 엄마랑 둘이 새로 시작하자. 그 말에 아이는 눈만 깜빡이다 다시 잠들었습니다. 새로 구한 원룸은 빌라에 반지하였고 습기가 많아 벽지에는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다시 출판사에 취직을 했고 밤마다 잠든 아이 옆에서 서류를 펼쳐 번역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아들은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말도 잘 듣고 웃음도 많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 아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밥을 먹다 말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한국 가서 살면 안 돼요? 그 순간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토록 버텨왔던 모든 감정이 그 짧은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김씨 할머니는 오사카 시내에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사장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려고요. 며칠 뒤 비행기 창문 밖으로 보이던 바다는 잔잔했어요. 김씨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할머니의 유일한 이유였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경주에 도착한 건 이른 봄이었습니다. 바람은 아직 싸늘했고 골목마다 벚꽃이 조금씩 피어나는 계절이었어요. 버스터미널 앞에 내린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 그리고 20년 일본 생활의 흔적이 담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지갑 안엔 꽤 두둑한 은행 통장 잔고 증명서가 있었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고 그 돈은 할머니가 직장 생활과 번역 일을 병행하며 오랜 세월 모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내 전부야. 그리고 내 미래를 위한 시작이기도 해.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주에 자리를 잡기까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전 고향 친구의 도움으로 아파트 하나를 바로 계약했고 두어 달치 생활비와 생필품, 가전제품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이전처럼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은 있었지만 김 씨 할머니는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의 오랜 생활 경험을 토대로 일식집을 차렸습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엔 그 시간에도 이미 장사 준비를 하는 이들이 분주했어요. 그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싱싱한 채소와 생선을 골랐습니다. 할머니가 아끼는 건 늘 자신보다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아들에겐 따뜻한 밥을, 손님들에겐 정직한 음식을, 자신에겐 잠깐의 숨 돌릴 틈만 주었어요. 엄마, 오늘도 밥이 진짜 맛있어요. 그 말에 김씨 할머니는 조용히 밥솥 뚜껑을 덮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엔 매일 쌓여가는 고단함과 작은 위로가 함께 있었어요. 하루 12시간 넘게 서 있던 날도 많았지만 아들에게는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아프지도 않아. 배고파도 괜찮아. 이 말이 어느샌가 김씨 할머니의 일상이 되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란 아들은 말없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학비 걱정을 덜어주려 스스로 장학금을 받아내었고 수업이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도 직접 벌었어요. 군대도 무사히 마쳤고 복학 후엔 취업 준비를 하며 혼자 자취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예순이 되던 어느 날 김씨 할머니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였고 눈가에는 얇은 주름이 엉켜 있었어요. 그 무렵 경주의 한 관광지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건 버텨온 삶이었지 꿈을 꾸는 삶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게를 직접 둘러보던 날, 햇살이 들어오는 통유리 창 앞에서 처음으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가게면 괜찮겠어. 내 마지막 일터이자 쉼터가 되어주겠지. 김씨 할머니는 일식집을 10여 년 이상 하면서 나름 돈도 모았기에 며칠 뒤 계약서에 조심스럽게 도장을 찍었어요. 가게 이름은 귀화 귀국해서 꽃처럼 살고 싶다는 할머니의 바람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매일 밤 되뇌이던 말이었어요. 그 믿음 하나로 살아온 날들이 모인 이름이었습니다. 카페는 작았지만 알찼습니다. 테이블은 6개, 커피 머신은 중고였고 찹쌀 도넛을 튀길 수 있는 튀김 기계도 있었습니다. 도넛 반죽은 매일 새벽부터 손수 준비했습니다. 밀가루와 찹쌀가루의 비율을 바꾸며 실험했고 커피는 볶는 법을 배워서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하루 10명도 안 되던 시절 김씨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은 김씨 할머니 혼자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입소문을 들은 관광객이 1명, 2명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여기 오면 마음이 참 편해져요. 그 마음 알지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정원 한켠에는 제철꽃을 심었고 입구벽엔 아들이 찍어준 사진을 걸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에 실린 커피향과 도넛 냄새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마침내 자신을 위한 공간에서 조용하고도 평온한 인생의 봄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결혼하게 됐어요. 저한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젠 엄마도 좀 쉬셔야죠. 그 말에 김씨 할머니는 말없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며느리도 예의 바르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자주 찾아뵐게요.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대구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 턱시도를 입은 아들은 고개를 숙여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한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걱정 마세요. 앞으론 제가 엄마 지켜드리게요. 그 말에 김씨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너한테 기대지 않을 거다.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은 차가운 듯 들렸지만 김씨 할머니가 스스로 세운 경계선이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했다가 기대려고 했다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날 밤 김씨 할머니는 혼자 경주행 열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진짜 혼자가 되었다는 걸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바쁘게 움직였지만 밤이 되면 고요한 집안의 숨소리조차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친구들을 보면 고양이가 개를 키우면서 외로움을 달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기는 싫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이제 혼자서 살아가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현관 입구와 집안에는 CCTV를 설치했고 비상벨도 벽에 달았습니다. 누르면 세 곳으로 연락이 가도록 설정했고 첫 번째는 아들, 두 번째는 며느리, 세 번째는 20년 지기 친구 영미 씨였습니다. 셋 중 하나는 반드시 연락이 닿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불안을 눌렀고 혹여 쓰러지더라도 최소한 누군가가 달려와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언장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나 김희주는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가 일구어낸 모든 것을 세상에 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동안 일하며 모은 재산 귀화라는 가계, 적금, 보험, 일본 시절의 외화 예금까지 모두 한 푼도 남김없이 기부하기로 정했습니다. 자신이 힘들게 살아왔기에 아들과 며느리보다는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언장 마지막에 굵은 글씨로 이름을 적고 도장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눈물 한 방울이 종이에 떨어졌지만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곧 눈을 닦았어요. 치매 예방 교육을 신청했고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뇌 건강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아침엔 계단을 오르며 숫자를 세었고 밤에는 수필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신문을 오리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매일 연습장을 채웠습니다. 그 모든 노력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습니다. 건강을 오래도록 유지하자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문화센터 선생님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선 이렇게 열심히 사시니까 항상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정말 멋지세요. 김씨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말 못할 외로움과 싸우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기대지도 기대받지도 않겠다고 했지만 사람 마음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 앞에서 의연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자식이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가끔씩 대구로 찾아가 아들,
며느리와 식사는 자주 했습니다. 물론 밥값은 할머니가 다 내곤 했지요. 결혼 후 몇 달 동안 아들은 주말마다 경주에 내려왔습니다. 대구에서 출발하면 2시간이 채 안 걸린다며 멀지 않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며느리도 가끔 함께 내려왔고 가게 앞 화단에 꽃을 심고 커튼도 새로 달아주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그들의 손끝에서 다정한 온기를 느꼈어요. 이 아이들이 진짜 잘 사는구나. 참 다행이구나.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웃음이 줄었고 전화 목소리에도 무언가 억눌린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김씨 할머니는 어느 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엄마한테 말 못할 일이니? 아들은 머뭇거리다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활비가 조금 모자라요. 요즘 회사에서 급여가 좀 늦게 나와요. 한 달만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얼마 필요하니?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들의 체면을 살려주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내가 좀 실수했어요. 카드값이 많이 나왔네요. 어머님 갑자기 병원비가 생겨서요. 죄송해요. 김씨 할머니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어요. 아들이 곤란한 순간에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이 마냥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번을 보태준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경주로 내려왔습니다. 무심하게 지나가는 듯한 오후, 비가 얕게 내렸고 귀와 카페의 유리창에는 작은 물방울들이 촘촘히 맺혔어요. 두 사람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들은 테이블에 앉자마자 손을 깍지 껴쥐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조금 많이 급해요. 김씨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아들 부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신혼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주식 투자했는데 그게 많이 망가졌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얼마나?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3억 정도요. 그 정도면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3억,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가게나 집, 둘 중 하나라도 정리하시면 충분히 나올 금액이에요. 그 순간 김씨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할머니는 차분히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엔 단호함과 아픔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 가게는 내 인생이야. 내가 알 리 없겠지만 그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다 들어있어. 아들은 고개를 돌렸고 며느리는 눈을 감은 채 눈물을 참는 듯 보였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걸 달라고? 김씨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 입술을 깨물고 다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진심으로 하지만 이건 안 된다. 그날 아들과 며느리는 말없이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고개를 들지 않았고 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카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김씨 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아직 내리고 있었고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도 생일도 모두 조용히 지나갔어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지켜야 할 건 결국 내 삶이니까. 아무리 자식이라도 다 줄 순 없어. 하지만 밤이 되면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빈 거실, 불 꺼진 방. 그곳에서 할머니는 자주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금만 도와줄 걸 그랬나. 하지만 그건 정말 내 전부였는데. 그렇게 반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카페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그곳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살이 빠져 축 처진 턱선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눈밑은 퀭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김씨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운 얼굴, 원망스러우면서도 이렇게라도 돌아와줘서 안도하게 되는 얼굴. 왜 이제 왔니? 얼굴이 왜 그렇게 됐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아들은 그날도 말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 화면만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내려앉아 있었고 김씨 할머니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오고 있다는 말도 없었고 어디에 있는지 묻지도 못했어요. 눈치가 보였고 무엇보다 그 아들의 굳은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 작고 둥근 갈색 병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드세요. 내가 아는 사람이 수입해오는 건데요. 엄마 연세에 건강 유지하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병엔 라벨이 없었고 영문으로 뭔가 인쇄되어 있었지만 글자들이 낯설게 겹쳐져 보였어요. 이거 뭐에 좋은 건데? 김씨 할머니가 물었을 때 아들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종합 영양제예요. 기억력에도 좋대요. 하루 2알씩만 드시면 돼요. 김씨 할머니는 병을 집어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뭐라도 챙겨 먹어야지. 나도 이제 나이가 있잖니. 그날부터 하루 2알씩 그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에 넣으면 쌉싸름한 맛이 났고 혀끝이 알싸하게 마비되는 느낌이 있었지만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몸에 힘이 붙는 듯 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보다 수월해졌습니다. 확실히 약발이 좀 있는가 보다. 요즘 약은 참 신통하네. 할머니는 도넛 반죽을 하며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계산대에서였습니다. 커피 2잔, 도넛 4개. 단순한 합계인데도 계산기에 숫자가 계속 틀리게 찍혔어요. 손님에게 웃으며 잠시만요를 반복하던 할머니는 자신의 실수에 멋쩍게 웃었고 나도 이제 나이 들어가는가 보다. 그렇게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반죽을 하던 중간에 소금을 넣었는지 설탕을 넣었는지를 까먹은 날이 있었어요. 아침에 커피를 내리다 불을 껐는지 켰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고 심지어는 귀화 가게 문을 잠갔는지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게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방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다가 순간적으로 공백을 느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지? 무슨 요일이더라? 기억이 하얗게 날아가 버렸고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무언가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조용히 경주의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기억력 정밀 검사, MRI 촬영, 혈액 검사 등을 했습니다. 며칠 뒤 진료실에 앉은 할머니 앞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일반적인 성분 외에 조금 특이한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혹시 약 드시고 계시는 것 있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종합 비타민 먹고 있는 게 있어요. 할머니는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성분은 뇌 신경 전달에 관여하는 종류로 장기 복용 시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수면 장애, 단기 기억력 저하, 판단력 약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숨을 들이켜야 했지만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치매 약인가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의사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제도 아니고 정식 의약품도 아닙니다. 허가되지 않은 물질이에요. 일반적으로 국내에 있는 약은 아닙니다.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병의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갈색 유리병, 영문 라벨, 그리고 아들의 얼굴. 이거 우리 아들이 준 건데요. 할머니는 그 말까지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병원 앞에서 우산도 없이 서 있던 할머니는 그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얼굴로 흘러내렸고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발걸음은 자동으로 집으로 향했고 현관을 열자마자 거실벽 쪽으로 다가가 CCTV 본체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몇 주 전의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 안 김씨 할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 며느리가 다녀간 날, 그리고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약은 잘 먹고 계시지?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치매를 의심하시더라. 이제 좀 더 먹이자. 이번 여행 때 그냥 두고 오자고. 그 산속 온천 아무도 모르잖아.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김씨 할머니는 모니터를 향해 손을 뻗었다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졌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고 가슴이 무너졌고 한쪽에서 싸늘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천천히 거울 앞에 섰고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낯선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단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치매인 척 해주자. 어떻게 날 버리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겠어. 그것은 복수였고 할머니가 다시 살아남기 위한 연극의 시작이었습니다. CCTV 속 대화를 확인한 이후 김씨 할머니는 단 한 사람에게도 그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경찰에도 친구에게도 심지어 거울 속 자신의 눈빛에도 그 분노와 배신감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할머니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거짓된 병, 가짜 망각, 의도적인 혼란을 심어주었죠. 이제 자신이 지켜내야 할 유일한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선 끝까지 그들의 극을 함께 연기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경주로 내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반찬 이름을 일부러 틀렸고
화장실에 간다면서 베란다 문을 열며 헤매는 척했어요. 엄마 요즘 좀 이상하세요. 아들은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지만 그 눈빛은 불편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내가 뭐 놓쳤나? 그래. 아침 먹었니? 아니, 저녁이었나? 김씨 할머니는 시선을 허공에 고정한 채 말끝을 흐렸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눈을 피하더니 이내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잠시 가라앉고 아들은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일본 가요. 예전에 엄마 살던 동네 한번 다시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이라 좋지. 오사카 근처에 온천이 있대요. 산속인데 공기도 좋고 거기도 한번 가보자고요. 할머니는 눈동자를 멍하게 굴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공기 좋은데 좋지. 그 말이 떨어지자 아들의 얼굴에 묘한 안도감이 떠올랐고 며느리는 핸드폰을 꺼내 항공권을 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공항 대합실에서 김씨 할머니는 여권을 멍하니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들고 있어야 하는 거지? 네, 엄마. 그냥 주셔도 돼요. 우리가 챙길게요. 아들은 여권을 가져가며 자연스럽게 웃었고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창밖 비행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눈을 감았고 아들은 이어폰을 낀 채 고개를 창 쪽으로 돌렸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후 할머니는 그들의 기대보다 더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지명도 헷갈렸고 거리 간판도 또박또박 읽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저기 저거 뭐라 쓰여 있니? 아,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네. 할머니가 눈을 찌푸리며 고개를 감싸쥐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깊은 산속 온천으로 할머니를 데려갔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 휴대폰은 이미 터지지 않았고 운전석에 앉은 아들은 말이 없었어요. 차가 멈춘 곳은 작은 온천 여관이었습니다. 온통 나무로 둘러싸인 그곳은 사람 그림자 하나 없이 고요했어요. 엄마, 여기서 하루만 쉬고 가요. 이 근처가 정말 유명하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렸고 며느리는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온천탕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뜨끈한 물이 흐르는 노천탕 바닥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여기 좋네. 물도 따뜻하고 공기도 좋고. 아들은 잠깐 주저하는 듯 했지만 곧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 마실 좀 다녀올게요. 근처에 슈퍼가 있다고 해서요. 바로 올게요. 그래, 천천히 갔다 오렴.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 숲 사이로 바람이 흔드는 나뭇잎 소리, 그리고 귓가엔 그날 CCTV에서 들었던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만히 앉아 뺨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을 느꼈습니다. 뜨겁지도 시원하지도 않은 온천수는 오히려 할머니의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식혀주고 있었어요. 그들이 떠난 지 30분이 지났을 때 김씨 할머니는 무릎을 펴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온천탕의 물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녀의 몸은 서서히 식고 있었어요. 이제 됐구나. 진짜 날 두고 갔구나. 할머니는 노천탕 가장자리를 짚고 나와 옷을 입고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익숙했던 감촉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나기 전 그녀의 외투를 건네받으며 웃었을 때 그 안에 있던 핸드폰까지 챙겨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심장이 턱 내려앉는 느낌이었지만 김씨 할머니는 가만히 눈을 감고 자신이 지금까지 준비해온 모든 연극의 마지막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이럴 줄 알았지. 그래서 내가 그 번호를 외운 거야.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듯 속삭였고 몸을 숙여 발에 묻은 물기를 닦고 온천여관 로비로 걸어갔습니다. 프론트에 있던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손짓을 했고 더듬더듬 일본어로 설명했어요. 전화 국제전화 한국 친구한테요. 직원은 당황한 듯 했지만 숙소 안쪽에 있는 전화가 있는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또박또박 기억하고 있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 번호는 할머니가 나 혼자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느낀 순간부터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반복해서 외웠던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영미야, 나야. 희주야.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주야? 너 지금 어디야? 왜 국제전화야? 무슨 일이야? 김씨 할머니는 수화기를 꾹 붙잡고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나 지금 일본이야. 온천이야. 산속 아들, 며느리가 나를 두고 갔어. 침묵이 흘렀고 수화기 너머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기주야, 당장 갈게. 내일 첫 비행기 타고 간다. 그러니까 거기서 움직이지 마. 알았지? 어디 나가지 마. 나한테 와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간다.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알겠어,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난 뒤 할머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바닥에 앉았습니다. 한기가 도는 이불 위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숲 너머로 흐린 달빛이 번져 있었고 그 아래에서 혼자였습니다. 다 잊은 줄 알았지. 그 번호 하나는 내가 절대 안 잊었어. 할머니는 입가에 작게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 뒤엔 벼랑 끝에 선 사람의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모텔 창밖엔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을 꼭 잡은 채 몇 시간이고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몸은 피곤했고 머리는 무거웠지만 할머니는 버텨야 했습니다. 이 밤이 지나야 다시 살아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5시 이불을 턱 끝까지 끌어당기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내 발로 이곳을 떠날 거야. 버림받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오후 2시쯤 온천 앞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주야, 희주야. 나 왔어. 김씨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고 영미 씨는 눈물 범벅 얼굴로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내가 왔다. 늦지 않았어. 이제 가자. 그 품에서 김씨 할머니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단 한 방울 할머니는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한반도의 윤곽이 보였을 때 김씨 할머니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고요한 기내에서 그녀는 갈색 약병이 든 가방을 무릎 위에 놓고 두 손으로 꼭 감싸고 있었어요. 그 안엔 아들이 직접 건넨
기억을 서서히 지워가던 그 약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정체불명의 시한폭탄처럼 할머니의 손에서 미지근한 온기를 품은 채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진동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영미 씨는 옆자리에 앉아 김씨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눈빛 하나로 전부 이해하고 있었기에 둘 사이엔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입국 심사를 통과해서 공항을 나온 후 김씨 할머니는 곧장 경주의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택시 문을 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주 경찰서요. 급한 일입니다. 비닐 커튼이 달린 민원실의 문을 열며 할머니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심장이 요동쳤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걸어 들어가 접수 창구 앞에서 담당 형사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갈색 보온병과 USB 메모리를 꺼내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형사는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씨 할머니는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아들이 준 약을 먹었어요. 처음엔 몸이 개운한 줄 알았는데 점점 기억이 흐려졌고 숫자가 헷갈리고 불을 켰는지 껐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형사의 펜이 멈췄고 김씨 할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이상해서 병원에 갔고 검사 결과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나왔습니다. 그 약 그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 USB엔 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이 들어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내가 약을 잘 먹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서로 말했어요. 이번에 여행 가서 그냥 두고 오자고요. 이제 기억도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됐다고요. 형사는 표정을 굳히고 모니터에 USB를 꽂았고 파일을 재생하며 녹화된 영상 속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약은 계속 먹고 계시지? 응. 요즘 자꾸 깜빡하시더라니까. 이번에 산속 온천 갔다가 그냥 두고 오는 거야. 화면 속 대화가 끝나자 형사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유기 시도입니다. 그리고 약물의 의한 인지 기능 저하라면 중대한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에 김씨 할머니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연기를 했습니다. 치매인 척했어요. 가만히 두고 어디까지 나를 밀어붙이는지 끝까지 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었고 처음에는 용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 눈에 난 가족이 아니었어요. 내 재산이 탐났을 따름이죠. 형사는 서류를 챙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반드시 수사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형사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택시를 탔을 때 영미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겠어? 김씨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이제 나도 다시 나로 돌아왔어. 할머니는 귀와 카페로 향하는 길 위에서 햇살이 가득한 골목을 바라보며 한 줄기 따뜻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경찰은 김씨 할머니가 제출한 USB와 약병을 증거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뿐만 아니라 김씨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른 척하는 표정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며칠 뒤 대구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치매 위장 후 고령 부모 해외 유기 방치, 기억력 감퇴 약물 복용 유도 정황 확인. 기사는 순식간에 인터넷 포털에 퍼졌고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다뤄졌어요. 기자들은 치매 연기한 70대 어머니의 기지라는 제목을 달고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귀화의 셔터를 들어 올렸어요. 철문이 끼익 울리며 올라가고 먼지가 얇게 쌓인 가게 내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러다 문득 눈물이 고였어요. 청소를 마치고 가게 문을 연 첫날 오전 내내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창가에 앉은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돌아오셨네요. 그 말에 김씨 할머니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돌아왔어요. 저는 절대 잊히지 않았으니까요. 할머니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매일 새벽 도넛 반죽을 하고 원두를 볶으며 하루를 준비했어요.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러나 더 강인해진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씨는 주말마다 내려와 카페 뒷마당에 꽃을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귀화는 다시 꽃이 피는 공간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할머니의 삶을, 그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려고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어리광도 아니고 할머니가 알던 아들의 목소리도 아니었어요. 김씨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서 가져가려던 거 그게 뭔지 알아?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눈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기억이야. 넌 내가 기억을 잃으면 가만히 앉아 아무 말도 못할 줄 알았지? 하지만 나는 다 기억했어. 내가 아플 때 손잡아 준 것도, 내가 결혼하던 날 기뻐하던 모습도, 그리고 날 산속 온천에 버리고 돌아서던 너의 뒷모습까지도.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람이 기억을 잃는 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야. 그러다 천천히 등을 돌리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잘 가거라. 이제 너와 나는 모자지간이 될 수가 없구나. 그녀는 자신이 되찾은 삶 위에서 다시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문을 열고 찻잔을 닫고 사람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결국 감옥까지 간 아들과 며느리는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나겠지요. 그렇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지금과 같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